네, 소개받은 김승지입니다. 이번에 일제강제동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지위가 연장이 아니라 종료 유예라는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이 되어 왔죠.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한일 갈등 상태를 해소한다면서 이제 해법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해법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일본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한국 정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 돈을 모금해서 대신 낸다 이런 안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싸움 끝에 이 배상 판결을 얻어냈는데 정부가 외교적 해법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무효화시켰던 것이죠. 윤석열은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키고는 엿새 전인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이 해법을 크게 환영하면서 정상회담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와 맺은 합의인데요. 그 합의는 위안부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배상을 위로금으로 대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와 아베는 이런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가 독도에 관한 논의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측은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은 올 상반기 중에 강행될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죠. 이처럼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걸 앞세워서 자국민 피해자들을 냉혹하게 내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큰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합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수천 명 규모로 여러 차례 열렸고요. 또 친일파 윤석열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내건 윤석열 퇴진 집회의 규모도 점점 커져서 가장 최근에 열린 집회에서는 수만 명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요 좌파 정당인 진보당, 정의당 등도 모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탄 운동은 마땅히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국심이 아니라 반제국주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주요 진보 세력의 지도자들은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의 친일 정책이 외교적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종속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은 반면 한국은 전쟁 위험과 경제 파탄이라는 이중구를 얻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의 근거에서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이런 주장들은 좋은 정부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익과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일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 한맺힌 이런 외침은 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또 국익이라는 것에 밀려서 항상 짓밟히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이나 그것을 계승하는 우파 정부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그랬죠. 왜 과거사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못하고 또 오랜 세월 외면당해 온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국가적 한일 관계를 우선해온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때 식민지 피식민지 관계였던 일본과 한국의 지배계급은 19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후원 하에서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착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역사는 단지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서방 제국주의가 전개되어 온 더 큰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곧 일본과 한국을 동맹 삼아서 경쟁 상대를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개입 속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초 이후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당시에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여겼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또 한국전쟁의 특수 덕분에 연합군의 군정이 종식된 이후로 고작 10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일에 한국이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대소련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로 이 동맹 질서에 편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확립되려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했죠. 두 국가가 하루빨리 전후 배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국교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자본 축적을 지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의 경제개발 자금을 위해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를 미국이 이제 바랬던 것이죠. 일본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와 또 경제개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미국의 요청에 호응을 적극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이 타결이 됐던 것이죠.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 한일회담에서는 미국이 제3의 당사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는 일본이 경제개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강제동원 등의 일제 식민지배 피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합의해주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박정희 정부도 한일협정으로 건네진 돈을 피해자들의 청구권 몫이라고 여기지 않았죠.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 중에서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무상지원금 3억 달러 중에 겨우 5.4%에 불과했습니다. 또 쿠데타로 집권했던 박정희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바로 거기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사활적으로 중요했죠. 그래서 국내의 엄청난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의 원조를 받아내는 것에 박정희가 매우 사활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한미일 동맹 질서에 한국이 적극 편입되면서 경제성장, 즉 한국의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배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헐값에 불과하긴 했지만 당시 8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경제개발 자금은 당시 한국의 수출 총액이 2억 달러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였죠.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에 한국의 재벌들은 일본의 차관과 또 기술에 힘입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한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득을 볼 수 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나라의 정부와 기업주들은 아주 긴밀한 인적 관계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한미일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네트워크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의 한일 관계의 본질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기초가 됐습니다. 1990년 이후로 세계 질서는 또 한 번 새로운 구도로 변했는데요. 바로 옛 소련 블록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난 것이죠. 미국은 냉전의 승리자가 돼서 세계적인 패권을 과시했지만
곳곳에서 또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거듭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방식으로 뒤틀리게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특히 1990년대부터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로 올라섰고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해서 2011년에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이어 세계 2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는 독보적인 세계 패권을 과시해온 미국의 위상을 뒤흔드는 것인 동시에 아시아의 최강대국이었던 일본의 위기감 또한 증폭시키는 일이었죠. 이런 세력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2010년대 초부터 대외 정책을 변경해서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동맹을 재구축하기 시작했죠. 또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일본 지배계급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거나 그에 대한 해석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 헌법 구조는 공격형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 제약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이었죠. 2015년이 되면 중국의 국방비가 일본 방위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아시아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미일 군사협력의 지리적인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군과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죠. 또 이 즈음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법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전쟁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재무장 강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미화 프로젝트도 강화했습니다. 2015년 8월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전쟁 이전에 강한 일본을 되찾자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침략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재현해야 할 영광이다. 또 아시아에 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화와 역사 왜곡 시도들을 또 지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축을 옮기며 동맹을 재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2011년에 마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일제의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헌재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의 곤란한 역사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과거사가 동아시아의 동맹 재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박근혜와 아베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런 2011년 한국 헌재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반동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 10억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서둘러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강제동원 합의가 발표되자 한밤중에 입장을 내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당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도 가장 크게 기뻐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지배계급은 자체의 이익, 즉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한국은
성장을 이뤄서 더는 미국이나 일본의 종속국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산업국이 되었죠. 물론 중국의 급성장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이제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더욱 협조하는 식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교차하는 등 긴장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 일본에 더 밀접한 동맹이 되어서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윤석열의 외교를 그저 굴욕이나 무능으로 여기면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친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일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지게 됩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세계적인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국가들 간의 체계를 문제 삼지 않고서 그저 외교의 대등함이라던가 자주성을 문제 삼아서는 이 문제는 조금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또 심지어 거리 집회에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는 공동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성을 잃게 되면 운동의 지평과 전망, 또 요구나 투쟁 수익, 그리고 전술 등에서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필요한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런 한일 합의의 배후에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후원과 압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점은 맹렬하게 비판해도 일본의 제국주의와 단절할 생각 자체는 그들에게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도 한국 지배계급에게 낙점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의 대일본 외교도 배신적이었거나 배신에 가까운 기회주의였다는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역대 민주당 정부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도 진보적 애국주의 운동은 문재인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협조하고 심지어 애국적인 쟁의 자제를 결의할 것입니까? 이제 애국주의적인 접근이 반제국주의적인 국제연대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발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적인 정책이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이익이 아닌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 지배자들이 미화하려고 하는 과거 일본 제국의 역사 중에는 일본 노동자들이 전쟁의 전방과 후방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또 가혹하게 착취를 당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노동자연대 TV에서 온라인 토론회로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다룬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토론회에서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이 사도광산 역사 미화문제를 비판하는 아주 좋은 그런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 또 이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서 일관되게 싸우고 또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노동계급입니다. 한일 노동자들이 한일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인 협력과 한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대중운동을 벌일 때 또 그런 운동의 힘으로 한일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들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때 그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 노동계급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오늘 이 말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